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뒤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인데 집권 여당 내부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목요일마다 열리는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취소됐고요. 태영호 최고위원 공천 녹취록 논란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어제 쇄신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원래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어야 되는데 취소가 됐죠.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외부 일정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공식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제 김기현 대표 요청으로 당 윤리위가 추가 징계 개시 결정을 내린 태영호 최고위원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태 최고위원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오는 8일 윤리위 징계 심의를 앞둔 상황에서 오늘 정상적으로 회의를 열기에는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한일 관계와 관련해 우호적인 발언을 해달라며 공천을 언급했다는 태영호 의원의 녹취가 공개되며 대통령실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태 최고위원은 자신은 이 수석과 공천 관련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해성 정치 공세에 굴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사실관계가 먼저라는 신중론과 동시에 태 최고위원의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고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진복 수석과 태 최고위원의 해명을 못 믿겠다며 대통령실이 고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이진복 수석을 겨냥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길 거라며 뼈 있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상황도 짚어보죠.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당 쇄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박광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뒤 처음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는 어제 오후에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당 쇄신 방안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하긴 했지만 뒤늦은 측면이 있고 나중에 추가로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밝혀지면 어떻게 대응할 건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이재명계 이상민 의원은 지도부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희생양으로 썼다며 지금이라도 당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워크숍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의견을 들어서 당 쇄신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향후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로 당내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으로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게 아니냐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방한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후지 뉴스네트워크 FNN이 보도했습니다. FNN은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정상회담 뒤 만찬은 윤 대통령 부부가 사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럴 경우 양국 정상 부인도 함께하는 홈파티 형식으로 친교를 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그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정부는 이것이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이자 면직 사유라고 보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법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통위원회에서 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YTN에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안에 한 위원장의 면직안을 제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학원 주변에서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를 나눠준 일당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마약 제조책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중간 수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검찰이 지난달 초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 음료 사건에 관여한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마약 제조범 26살 길모 씨를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필로폰 투약에 의한 특수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특히 길 씨에게 적용된 영리 목적의 미성년자 마약 투약 혐의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최고 사형까지도 처벌이 가능한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죄목입니다. 앞서 경찰이 검찰에 넘길 당시 길 씨의 혐의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미성년자 마약 제공 혐의였던 만큼 검찰이 예고했던 대로 이들을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협박 전화 발신지를 조작해준 혐의를 받는 관리책 39살 김모 씨와 길 씨에게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중국 국적의 36살 박모 씨도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길 씨는 중국에 체류 중인 보이스피싱 총책과 함께 마약 음료를 제조해 미성년자들이 마시게 하고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돈을 뜯겠다는 구상으로 범행을 벌였습니다. 길 씨는 필로폰을 넣어 마약 음료를 만들고 지난달 3일 모집한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학원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무료 시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 음료를 마신 미성년자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은 환각 증세를 포함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원들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조직원들이 모두 다 잡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직 총책을 포함해 중국에 체류 중인 나머지 공범 3명이 아직 붙잡히진 않았습니다. 모두 현재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길 씨를 범행에 끌어들인 다른 공범의 국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공범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을 포함해 압수물을 재분석하는 동시에 이들이 중국에서 들여와 범행에 사용한 마약 음료 용기, 또 포장 상자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원의 모집책, 이모 씨의 범행도 추가로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들의 중국 내 소재지 추적 자료를 중국 공안부에 제공해 조직원들의 검거와 국내 송환까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수사 자료를 받고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은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배당받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우영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배임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모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금 283억 원을 차명으로 숨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 씨는 앞서 대장동 사업 초기 부산저축은행 대출을 불법 알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조 씨를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도 금리를 올리면서 16년 만에 가장 높은 금리를 찍었습니다. 덩달아 우리나라와의 금리 격차도 사상 최대로 벌어졌는데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박이 더해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예상대로 0.2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0번 연속 금리를 올리면서 기준금리 상단이 5.25%가 됐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금리입니다. 연준은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하고 고용시장도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며 금리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이번이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We're getting close or maybe even there. But that again, that's going to be an ongoing assessment, and we're going to be looking at those factors that we listed in to determine whether there's more to do.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모호성을 남겨놓은 반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반복해서 철벽을 친 겁니다. Have a view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not so quickly. But it'll take some time.
And in that world,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파월 의장은 물가를 잡는 과정에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예상이 많지만 자신은 생각을 달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구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여전히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10번째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1.7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금리 격차로 국내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했던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단행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걸까요? 쉽게 결정하긴 어렵습니다. 금융경제 전문가들이 뽑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주요 리스크 요인 분석해봤습니다. 한국은행이 국내외 금융, 경제 전문가 76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위험 요인을 조사한 결과인데요. 대외적 리스크로는 28.9%가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장기화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간의 금리 차이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투자자들은 수익률이 더 높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금리 차를 줄여보자고 우리 금리를 올리는 것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국내 리스크로 전문가의 53.9%가 가계의 높은 부채 수준 및 상환 부담을 꼽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1,867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뇌관이 향후 1년에서 3년 내 경제 시스템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위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전문가도 무려 68.3%나 됐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한국은행. 한미 간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빚폭탄이 우려되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원달러 환율이 우려스러운 상황.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상반기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논의합니다. 지난달에 햄버거 물가가 17.1% 올라서 18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피자값 상승률은 2.2%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주요 외식 품목인 치킨값 상승률도 6.8%로 8개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인상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인데 업체들의 실적 부진이 지속하면 가격이 다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날인 내일 전국에 소형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강풍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어린이날 연휴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지역이 있죠? 네, 남쪽에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전남 지방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은 점차 북동진하면서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토요일인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는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강풍특보도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 수도권을 시작으로 낮이면 대부분 잦아들겠지만 제주도는 일요일까지도 길게 이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 내륙 지방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제주 산간에 호우 경보가 내린 가운데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한라산 탐방로가 통제됐습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낮부터 125mm가 내린 한라산 삼각봉 등 제주 산간에 오늘 오전 6시 호우 경보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라산 탐방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국제공항 항공편은 현재 정상 운항 중입니다.
기상청은 모레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며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찰 주변을 지나는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받아서 이른바 통행세 논란이 있었던 사찰들이 오늘부터는 이 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산하 전국 65개 사찰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우 기자. 네, 속리산 법주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속리산도 등산하려면 법주사 앞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법주사 측은 문화재 보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성인 1인당 5,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등산객들은 통행세와 다름도 없다며 반발해 왔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문화재 관람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문화재청과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지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계종 산하 사찰 관리구역을 지날 때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6,000원까지 내던 입장료가 감면됐습니다. 이에 법주사와 해인사, 불국사 등 조계종 산하 65개 사찰을 지날 때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은 감명 시행 첫날인 오늘 법주사 매표소 앞에서 행사를 열고 매표소 명칭을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꾸었습니다. 매표소를 안내소로 바꿔 불교문화 조성과 안전 관람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인천 보문사와 충남 고란사 등 전국 5개 사찰에서는 관람료 징수가 유지됩니다. 문화재 관람료가 폐지되면서 법주사 인근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일부 등산객이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려고 법주사에서 멀리 떨어진 경북 화북지구 등으로 우회하는 일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정부와 조계종은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도 문화재 훼손과 시민 불편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YTN 이성입니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2달 됐나요? 선출된 지? 그렇죠?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징계위가 열릴 예정이고 여기서 어떤 수위가 나올지 관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있었던 논란을 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나아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도 꼽힐 그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 사건은 명백히 평양 중앙의 지시에 의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늘 노텍 뉴스에서는 황당하여 말이 나가지 않습니다.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 강해지는 강철 같은 정치인이 될 것입니다.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고 최고위원이 된 이후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단 징계를 한꺼번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의 어떤 결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기현 당대표가 좀 빠른 판단했다고 보십니까? 빠른 판단보다는 계속 조금 기다리고 오셨겠죠. 근데 태영 의원이 좀 안타깝게도 자꾸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앞에
좀 어떤 뭐 논란이 됐던 네. 뭐 김구 선생 발언이라든지 제주 4.3이라든지 특히 그 JMS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문제이고 특히 JMS 민주당 같은 경우는 실체적인 어떤 그 진실이었지만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현재 어떤 돈봉투 내지는 또 민주당이 지금 현재 불법 정치 자금으로 이제 수사 재판에 걸려 있는 의원들도 굉장히 많고 네. 또 과거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지사라든지 이런 어떤 성문제로 네. 걸려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표현이 좀 어떤 과도할 뿐이지 그게 또 실체적 또 진실이다 이런 어떤 여론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어떤 녹취 문제라든지 특히 어제 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지금 당내 좀 분위기가 굉장히 네. 좀 악화되고 있고 어제 이제 그 긴급 윤리위가 소집돼서 네.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사안뿐만 아니라 지금 녹취 문제까지 네. 윤리한 그 심사 개시로 결정됐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무거운 징계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뭐 짧게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참 상당히 좀 의아했습니다. 이게 예. 탄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우리 당인지 민주당 의원이 저도 기자회견하는 그게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누구로부터 탄압을 그러니까 받는다는 저도 건지. 조금 좀 의아했는데 지금 뭐 태영호 의원의 어떤 진심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내 어떻게 보면 여론이라든지 저희 지층으로부터 급속하게 지금 네. 비판적인 분위기가 지금 가고 있고 특히 본인이 물론 억울한 면도 많으시겠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녹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보호자 간하고 있던 인간적인 관계라든지 네. 전체적인 어떤 관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은 본인이 결국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네. 그런 어떤 부분에서도 색출자를 뭐 이렇게 이 녹취 일물을 색출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좀 태도는 아니지 않나. 전반적으로 어제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좀 태영호 의원의 좀 비판적 여론에 좀 기름을 부은 어떤 그런 어떤 회견으로 좀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붉은색 넥타이를 일부러 네,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홍석준 의원님이 파란색을 맞습니다. 하셔갖고 예, 제가 예. 딱 기억하고 예. 붉은색을 하고 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또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어제 같이 라디오에 나오셨던 김병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기자회견에 민주당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던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 민주당이 민주당을 했다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좀 지양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방식이라 저는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태영호 의원 사건을 보면서 느낀 게 때려도 뭐 이거를 극복해내는 강철 같은 남자라고 하는데 네. 저희는 때린 적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예.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좌진들이 녹음했던 부분을 공개한 건데 저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억울해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를 보좌진한테 얘기한 부분 네. 사실 있는 그대로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제3자가 볼 때. 네. 그러면 문제는 이진복 수석의 문제죠. 대통령실에서 공천이라는 표현 자체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공천 개입 의혹이 있는데 네.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들은 바를 보좌진한테 얘기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징계하려고 하니 참으로 억울할 것 같은데 당에서 저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붉은색 넥타이를 했으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하면 대통령실에서 의심받을 행위는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이게 순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거 진실공방 양상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할 리가 없습니까? 지금 당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이진복 수석이 지금 정무수석으로 예. 뭐 본인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무게를 두는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부산 지역. 삼선 의원이나 하신 정무수석이 뭐 최고위원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은 다음 공천 걱정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할 리가 없는 게 사실은 저희 TK보다도 더 공천의 곧 당선인 지역이 저 강남입니다. 대구보다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역인데 그런 지역의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정 활동이라든지 지역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뭐 최고위원회에서 뭐 이런 어떤 분야에 뭐 말하면 다음 뭐 공천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고 그렇게 말할 리도 없다.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영호 의원도 본인이 좀 뭐 과장되게 좀 표현을 했다. 이진복 수석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좀 뭐 덕담으로 뭐 당연히 이야기는 했겠죠. 그런 네. 걸 좀 본인이 과장되게 말했다. 본인이 이렇게 해명을 한 저는 그것이 좀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당에서 징계를 하기로 어쨌든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윤리위에서 징계를 개시하기로 했는데 보좌진 관리를 잘못한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런 과장된 말을 한 게 잘못입니까? 저는 뭐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보좌진 관리라는 게 우리 김한교 의원도 계시지만 사실 국회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큰 문제들은 사실 내부에서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이라든지 공천 문제라든지 당 전체하고도 이제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가 녹취가 외부에 나가게 됐고, 특히 시점이 굉장히 태영호 의원에게는 좀 민감하면서도 안 좋은 시점에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관련된 심사를 할 때 굉장히 좀 악재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좀 태영호 의원이 어쨌든 정치를 어렵게 시작을 했고 강남 갑이라는 곳에서 당선이 됐는데 징계를 받고 총선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억울하다면 추가로 폭로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지만 정치가 그렇게까지는 나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경선보다는 전략 공천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에 태영호 의원도 전략 공천 전략 공천을 받으셨고요. 강남 갑, 을병 세 군데 다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것도 선거 직전에 하셨고요.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당 지도부, 더 나아가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치하려면 이거를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있는 그대로를 공개한다고 하면 정치적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보좌진을 관리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보좌진 입장에서 보면 의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그 문제거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가 일어났다면 이거를 대외적으로 밝힌 거는 이거는 공익제보거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호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징계하는 건 그거 자체가 저는 뭐 불법을 어떻게 보면 감추는데 국민의힘이 공모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공개된 녹취 자체가 어떤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그건 논외로 하고요. 지금 당사자들이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뭐 당사자가 부인하는 범죄는 항상 많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이진복 수석과 그 태영호 위원이 만난 자리에서의 대화를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밝혀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저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케이스는 구체적으로 여론조사라든지 아니면 선거 유세 이런 부분에 관해서까지 대통령실에서 관련을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진복 수석의 발언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국민들은 이 녹음, 저희 당에도 안타까운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만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당시에 본인이 가장 신뢰하는 보좌진하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 얘기가 과연 허위일까 과장일까 이미 독자적으로 국민들은 판단을 하셨다고 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선출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기 지지자라든지 가까운 분들한테 다음 뭐 공천 걱정 없다, 다음 국회의원 뭐 재선 3선 된다 이렇게 좀 말하는 게 사실은 좀 인지상정입니다. 저도 지역구에서 잘 돼가고 일찍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하고, 특히 본인하고 관계되는 어떤 집단 내지는 사람일수록 더더구나 이제
내가 뭐 당대표하고 관계해서 뭐 또 대통령실하고 관계해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관계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치인이라면 사실은 당연한 거죠. 저는 태영호 의원이 이제 보좌관한테 말한 것도 결국은 이진복 수석하고 그냥 만에서 뭐 이렇게 뭐 최고위원 당선된 것을 득담을 하고 잘해보자 이런 어떤 자리에서 이야기 오고 간 것을 좀 보좌관한테 자연스럽게 조금 과장 내지는 본인의 또 희망 섞인 그런 추측성 어떤 멘트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다. 그리고 통상적인 정치인, 국회의원의 어떤 그 보면은 자연스러운 보좌관한테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멘트인데 이게 지금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이제 외부로 지금 공개돼 가지고 본인도 지금 상당히 아마 당혹스럽고 본인이 이렇게 또 해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 사안을 좀 중대하게 봐서 윤리위에 직접 이걸 좀 윤리위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징계도 조금 더 이전보다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당연히 무거워지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월 1일 날 윤리위원회 이제 심사 결정을 할 때는 사실은 이 사항이 없었고 JMS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도 많고 우리 특히 당 지지층에서는 뭐 태영호 의원이 할 말 했다. 민주당이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런데 이 사안을 별도로 징계 사유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어제 긴급하게 윤리위원회가 이제 소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점 사항도 그렇고 그리고 좀 대상도 그렇고 태영호 의원에게는 그 이전보다는 좀 훨씬 좀 안 좋은 분위기 형성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당과 정부 여당 전체에 지금 어떤 논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좀 중대하게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중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윤리위도 정무적인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최근 황정근 전 판사 변호사분이죠. 선거법 위반 전문가인데 이분을 윤리위원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당대표하고 연수원 동기시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 정무적인 판단도 하실 거라고 보고 뭐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분인데 여러 가지를 고려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가 양도구육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 행위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중한 행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1년 이상의 당원권 정지라면 실질적으로 내년 총선에 못 나갑니다. 공천을 받을 수 없고 정치 생명이 어떻게 보면 끝날 수 있는 건데 과연 국민의힘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느냐 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 1년보다 안 나오면 그러면 이진복 수석이 그런 얘기 하긴 했나 보다 이렇게 좀 그럴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폭탄 발언, 폭탄 선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무적인 고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같이 징계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윤리위에서 논의가 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뭐 중한 어떤 징계가 불가피하겠죠?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이전에 태영호 의원에 비해서는 뭐 굉장히 조금 좀 아마 무거운 징계를 받을 거다. 뭐 이런 어떤 분위기가 뭐 대체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태영호 의원하고 어떻게 보면 좀 맞물려 가고 있기 때문에 당에서 좀 더 명확하게 좀 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지금 안 좋은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역대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했던 뭐 양도구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당 대표로서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제 당권 정지를 받았던데 저희 당은 좀 전통적으로 자체 윤리 심사가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두 분 다 좀 무거운 좀 징계를 좀 받을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내 일부 이제 당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그 대구시 부의장 출신을 포함해서 한 2만 명 정도가 징계를 좀 반대한 서명을 제출했다고 하던데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부의장 출신이라고 하던데 대구? 그렇습니다. 송세달 전 대구시 부의장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뭐 2만 명 정도 이제 서명을 받아서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 징계를 한 것에 반대한다 이런 기자회견을 한 것을 봤는데 제가 2만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어떤 여론도 분명히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좀 당 분위기에서는 좀 더 저희가 민주당보다 좀 더 좀 엄격한 네. 윤리적 기준으로 좀 해야 된다. 민주당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만 이야기를 해서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예. 짤짤인지 뭐 다른 발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그렇게 해놓고 뭐 윤리심사원에 한다고 해놓고 뭐 아무런 지금 소식이 없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단은 그 윤리적 좀 기준을 더 엄격해야 된다 이런 네. 어떤 분위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 뭐 지금 언론 보도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뭐 기간은 모르겠지만 경고 이상은 당원권 정지 이상은 예.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되면 선출직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 빼면 4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4명 중에 2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으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지금 현재 당헌 당규상은 뭐 선출직이든 지명직이든 청년 최고위원 다 합쳐서 4명 이상의 거리나 당 대표가 거리됐을 때만 비대위 체제로 간다. 네. 뭐 이런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설사 당권 정지가 또 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거리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당헌 당규상으로는 예. 두 분이 이제 당권 정지상의 징계를 받더라도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8일 날 이제 윤리위가 오후에 잡혀 있고요. 이게 결과가 그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밤늦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도 나온다면 밤늦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변호사로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준석 당대표의 경우도 그런 식으로 당원권 정지가 있었는데 거리 사유로 국민의힘이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두 분의 경우에는 이거를 거리가 아닌 것으로 보고 그래서 해석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저도 뭐 남의 당 얘기라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일관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두 분이었죠. 윤관석 의원 그리고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 일단 그 탈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동안 뭐 여러 가지 그 고민도 하고 여론의 눈치도 이제 많이 보면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두 분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이 뭐 자진 탈당이라 했지만 사실 뭐 그 전날에 이재명 대표가 조중익 사무총장과 더불어서 윤관석 의원과 뭐 저녁을 하면서 뭐 이야기를 뭐 한 어떤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런 거 봐서는 좀 당에서 당 대표가 좀 탈당을 해야지 당과 당신들도 산다 이렇게 권유를 뭐 하지 않았나 뭐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요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두 사람이 탈당을 해서 결국 이제 이 돈봉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이제 덮어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 관련된 지금 의원들 저분들은 주로 이제 윤관석 의원은 돈을 이제 뿌렸고 이성만 의원은 이제 돈을 이제 모은 어떤 그런 어떤 의혹이 있는 겁니다. 의혹이 이제 녹취 파일에 이제 드러나서 이제 결정이 된 것인데 돈을 좀 받은 특정된 의원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비롯해서 이 두 사람의 탈당으로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새로운 어떤 비교 잣대가 그렇게 될 거다. 네. 심지어 이재명 그럼 대표는 그럼 뭐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이 당분간 계속해서 민주당 당 안팎에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의총이 있었죠. 한 네. 20 몇 분 정도 발언을 했다고 하던데. 26분 발언을 하셨죠. 뭐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발언 있을까요? 비공개이긴 합니다만 예. 몇 가지 발언을 소개하자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분의 탈당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외부에서는 뭐 꼬리 자르기네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두 분 탈당 또는 제명을 시킨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죠. 이 사건은 저희가 봤을 때 최소한 몇 개월 이상 갈 텐데 첫 번째 당이 다시 한번 사과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되게 강했고요. 두 번째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착오다. 당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내부의 질타가 있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총만이 아니라 뭐 1박 2일 워크숍을 통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앞으로 유사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당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크게는 요 3가지 정도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압수수색을 받은 의원 2명이 탈당을 한 거고요. 추가로 압수수색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압색이 있기 전에 어떤 원칙과 절차 같은 걸 정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이 있죠. 사실은 당에 당원과 당규상 원칙이라는 건 있죠. 네. 이런 비위 행위 또는 당원 당규 위반, 뭐 각종 법률 위반으로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당에서 윤리감찰단에서 검사처럼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네. 법원처럼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모 방송에서 나온 녹음 파일 외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요 2분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이상 저희는 수사가 차라리 빨리 돼서 뭔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당에서 징계를 하려면 어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네. 저희로서도 되게 당혹한 거죠. 저희도 빨리 신속하게 이거를 털어버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러기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이상민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데요. 그 일반 기업이랑 비유를 하면서 일반 기업에서도 어떤 비위가 있으면 자체 조사를 해서 징계를 하지 않느냐. 그거랑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변호사라면서 내부조사 업무를 거의 한 10년을 해서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당에. 회사 내부에서도 누가 비위 사실이 있으면 부인을 합니다. 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도 내부 감찰을 통해서 또는 변호사한테 외부적으로 내부 조사를 위임을 한 다음에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핸드폰도 이미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동일하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는 설사 검사만큼은 사실관계 확인을 못하더라도 예.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일반 조직, 기업들, 하여튼 모든 어떤 단체의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발언 드리겠습니다. 이게 토론만 한다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모든 의견을 듣는 건 좋습니다만 저희가 국회 전원위에서 확인했듯이 선거법 같은 경우도 여러 의견을 내놓고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네. 결국 대표든 원내대표든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원내대표의 사항은 아니고요. 당 지도부, 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대표도 마지막 발언을 하면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어제 당장 뭔가 발표를 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사실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이견들이 있었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라는 게 뭐 조사를 하자 말자 뭐 이런 정도 그런 의견입니까? 것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해서 밝힐 수 있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못 밝혔다고 하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비난을 할 텐데 우리가 노력해도 그게 성과가 없을 게 보이는데 해야 되느냐라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감추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그거를 당 지도부가 면밀히 검토해서 의사결정을 다시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당 지도부도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뭐 이게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김기현 대표가 그 김연아 전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를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랑 좀 비교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 상황? 지금 민주당의 최근의 행태를 보면 좀 탈당이 굉장히 좀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예. 사실 탈당을 하면 다음에 어떤 복당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어렵고 그렇게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민영배 의원이 이제 복당을 했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자유스럽구나 그런 어떤 희화화되는 그런 좀 느낌이 좀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지금 김한규 의원은 굉장히 원칙적이고 엄격한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예, 원내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본인은 찌라시에 어떤 찌라시 이름이 없습니다. 그 굉장히 당시에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보궐선거로 예,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뒤숭숭한 거죠.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지만 어쨌든 이번에 돈봉투 사건은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잘 털고 나가느냐 이것은 단순한 다음 뭐 총선이 아니라 네. 앞으로 어떤 민주당의 어떤 당 어떤 전체적인 어떤
어떤 시스템 운명하고도 저는 관계가 된다. 네. 과거엔 저희 당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좀 한골탈퇴하고 좀 노력해서 그런 어떤 이미지 내지는 좀 관행을 뭐 좀 깨끗하게 좀 씻어냈다고 저희들은 감히 자평을 하는데 네. 민주당도 이번에 어떻게 이 사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발언한 것 중에 조금 정정 내지는 조금 교정을 하면 그 이준석 대표가 당권 정지 1년 받아서 이제 거리로 이제 윤리위에서는 이제 윤리위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해석을 한 것은 1년이라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을 할 때 이제 이게 이제 비대위 체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특히 이제 이 당권 정지는 거리를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게 당권 정지가 얼마 이상 기간으로 지금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당권 정지는 거리에 어떤 건 요건이 아니다. 근데 이게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거리로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지금 앞으로 밟을 절차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결론, 어떤 발표가 있을 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결론이라는 거는 뭐 내부조사 결과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뭐 어떤 건가요? 이 대응책을 어쨌든 뭔가 하나를 발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추가적인 의총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거기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텐데 아마 그날도 부족할 것 같고 빠르면 뭐 5월 중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 소위 끝장 토론을 한 다음에 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내부 조사 또는 최소한 재발 방지 대책을 어떤 사람들이 어떤 기구에서 어느 시점에 논의할지는 그 단계에서는 정해질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늦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예, 근데 5월이면요. 이제 5월 말이면 한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그 정도 시간이면 물론 그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사실상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나 이런 어떤 그 대책 말고, 그러니까 추가 재발 방지 대책 말고는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 방송국에 윤관석 의원이 모 의원 네 분한테 뭐 봉투를 준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음성 파일이라도 저희가 입수를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들어보고 할 텐데 지금 검찰이 추가적으로 뭐 수사 결과 피의사실 공표죄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언론사에서도 공개를 안 해주고 저희도 그래서 수사가 정말 좀 빨리 진행됐으면 저희도 신속하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검찰이 혹시 의도적으로 이 수사를 좀 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앞에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고 민주당 관련된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혹시 준비가 됐습니까? 예,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 주제 다루다가 준비가 되면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국회는 야당의 주도로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르면 오늘 아마 정부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당에서는 어떤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좀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제2 요구를 뭐 하는 걸로 이제 원칙을 좀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에서 대통령이 제2 요구를 한 양국관리법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좀 지역 간 좀 갈등이 좀 심하고 특히 지금 의료 현장이 지금 현재 의료계에서 지금 부분 파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도 정부로서도 사실은 이제 고민되는 것이 큰 것이 사실인데 저는 우리 김한교 의원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걸 정략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 그 국가적으로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실은 그동안 이 간호법 문제를 둘러싸고 저희 당에서 정부에서 이 중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좁혀졌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원래 이제 의료계에서는 간호사만을 위한 별도 법은 안 된다부터 반대를 했습니다. 기존의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하는 어떤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별도의 법까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합의를 이끌어냈고 다른 어떤 간호사 처우라든지 이런 거는 더더욱 더 일찍 중재를 했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걸린 게 이제 법 제명 문제인데 그러면 간호사법으로 해라.
왜냐하면 간호법이라는 거는 간호라는 게 간호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역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네. 그 네이밍 문제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이제 정하는 어떤 법조항에 의료기관과 지역 사회라는 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료기관만 좀 하자 이런 게 마지막까지 다른 의료단체들의 어떤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까지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간호사 일부 강경파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이 법을 민다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사실은 이 협상이 깨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사실상 지금 좁혀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민주당도 이런 어떤 간걸 좁힐 수 있는 협상할 수 있는 중재할 수 있는 이런 좀 자세를 저는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복지부 장관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한 거 보니까 간호법 제정안이 있든 없든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통과 안 시켜줄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있나요? 두 분께 다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있든 없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양쪽 다 그러면 비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혹은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어떤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아예 법이 의미 없는 건 아니고요. 너무 단순화해서 얘기하신 것 같고 처우 개선이 하나 있고 둘째는 아까 지역사회처럼 말씀하신 의료기관이 아닌 그러니까 뭐 다른 양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의사가 없을 경우에 간호사가 일차적으로 어떤 간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한 3년 정도 된 법안입니다. 나온 지 논의도 많이 했었고 네. 소관 상임위에서 3년간 오랫동안 논의한 데다가 지난번 대선 때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최근에도 나왔지만 박대출 의원, 당시 원희룡 캠프 정책본부장 이런 분들이 간호법 통과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점차 좁혀져 갔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도 통과된 것까지도 저희가 양보를 해서 네. 추가적으로 법 개정을 했는데 간호법, 간호사법 이름 때문에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지금 간호조무사라든지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하고 있는 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저희도 어제 지도부에서 의사협회장이 단식 농성하는데 현장까지 가서 타협을 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간호사 단체에서 파업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조정을 하고 15일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1년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저희는 다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안 없이 그냥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지한 뭐 고민, 토론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안은 다른 어떤 법보다도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팩트 면에서 제가 좀 정정할 것은 일단은 3년 전에 이제 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 지금 법안은 상당 부분 많이 좁혀져 왔습니다. 네. 많이 좁아졌다는 말씀드리고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간호법을 공약한 것이 아니고 네. 간호사 처우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 공약을 한 것이고 그 내용은 사실상 이 좁혀진 내용 중에 다 포함이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단순한 어떤 법안 제명이라고 말씀을 하면 좀 곤란한 게 제가 공무원을 하면서 이런 의료 분야에서 이제 있어 보니까 조금 이제 직역 간에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제명을 둘러싸고 하는 것은 의료단체 중에서 의사협회가 아니라 네. 오히려 다른 예를 들면 간호조무사라든지 현지 방사성이라든지 의료구급사라든지 회라든지 그런 데서 더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 간호라는 어떤 그런 어떤 네이밍으로만 하면 사실은 이 그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치료가 결국은 간호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단순하게 제명의 문제가 아니다. 업무 영역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갈등을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대통령이 원내대표에게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를 만나서 좀 풀 수는 없습니까? 이거는 뭐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하면 되는 사안이기도 하고 만약에 대통령이
관여하신다면 당대표들끼리 3자 회동 예. 또는 뭐 정의당 대표까지 이렇게 논의하는 게 맞겠죠. 굳이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시려고 하는 거는 과거에 그런 선례가 없었죠. 네. 당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나고 원내대표부터 만난 선례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사실 당대표를 안 만날 때 나왔던 얘기가 원내대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좀 아쉽기는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민주당 영상이 지금 다 돼가지고요. 오늘 대담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그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던데.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태영호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혹시 윤석열 이정만 의원도 수당돼서 탈당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송 전 대표가 추후 불기 유치됐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당이 쐐기를 박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